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너무 슬프죠. 나이 들어 돈이 없을 때 자식도 친구도 남이 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설마 그럴 리가 하셨나요? 아니면 맞아, 현실이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0세 모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십니다. 오늘도 안 울리네? 일주일째야. 할아버지의 전화기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스팸 전화조차 없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자식이 3명 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요. 손주도 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화하지 않아요. 작년 설날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다 모였었어요. 손주들 세뱃돈도 주고 함께 밥도 먹고 웃고 떠들었죠. 그런데 올해 설날엔 아무도 안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했을 때 큰아들은 아버지 죄송해요. 처가 일이 있어서요. 작은 아들은 저희는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다른 시댁에 가야 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혼자라면 끓여 먹으며 설날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단 한 가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한테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는 예금이 5천만 원 있었어요. 자식들 만날 때마다 용돈도 주고 손주들 세뱃돈 넉넉히 주고 외식도 할아버지가 계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병원비로 3천만 원, 생활비로 2천만 원을 쓰면서 돈이 바닥났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을 40만 원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변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말도 없어지고 명절에도 안 오고 할아버지는 알아요. 내가 이제 짐이구나. 용돈 줄 돈도 없고 밥값 낼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오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독거 노인이 15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한 달에 한 번도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30%예요. 45만 명이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먼 사람이 되는지, 돈과 관계의 잔인한 상관관계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가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식, 친구, 배우자, 형제, 모든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 5번째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임종하는 순간에도 자식들이 안 온 경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식이 남이 되는 순간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아버지 전화 받기 무거워요 라고 말하는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72살 김모 할아버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45살 된 아들이에요. 할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통화했어요. 오늘 뭐 했니? 밥은 먹었니? 회사는 괜찮니?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들도 좋아했어요. 아버지, 오늘 승진 발표 나왔어요. 저 떨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만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통화했어요.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할아버지가 손주 보는 재미에 살았죠. 그런데 5년 전부터 할아버지의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아버지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거든요. 아들은 네, 아버지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200만 원을 보내줬죠. 할아버지는 고마웠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그런데 6개월 후에 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번엔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300만 원이 필요했어요. 다시 아들한테 전화했죠. 아들아, 미안한데 또 아들은 이번에도 보내줬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좀 달랐어요. 아버지, 저희도 힘들거든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불평이 섞여 있었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전화하기가 무서워졌어요. 또 돈 달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눈치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덜 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통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할아버지가 또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이번엔 수술비였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한데 아들이 한숨을 쉬더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정말 여유가 없어요. 이번 달에 대출이자 내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요. 할아버지는 그래, 알겠다, 미안하다 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대요. 내가 짐이구나. 내가 아들한테 부담이구나. 그 후로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거의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들이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전화하면은 잘 있다. 너희도 잘 지내라. 이렇게만 짧게 통화하고 끊어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명절에도 할아버지는 아들 집에 잘 안 가요. 가면 빈손으로 갈 수 없는데 선물 살 돈이 없거든요. 작년 추석에는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 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아들은 그러세요. 그럼 쉬세요 하고 말았어요. 억지로라도 제가 모시러 갈게요. 라는 말이 없더래요. 할아버지는 혼자 명절을 보냈어요. 텔레비전 보다가 라면 끓여 먹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전화기는 조용했어요. 손주들 목소리도 듣고 싶었는데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세뱃돈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지금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한테 전화하는 게 무거워. 내가 전화하면 아들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안 해. 아들도 나한테 전화 안 해. 서로 불편하니까 이제 우리는 남이야. 피는 섞였지만 남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들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들도 힘들었겠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양쪽 다 맞아요. 아버지도 억울하고 아들도 힘들고 그런데 결국 돈이 없는 쪽이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돈 못 주니 손주도 못 보는 할머니 이야기예요. 76살 박 할머니는 손주가 3명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유치원생이에요. 할머니는 손주들이 너무 예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러 갔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 만날 때마다 용돈을 줬어요. 큰 손주한테 10,000원, 둘째한테 5,000원, 막내한테 5,000원, 20,000원씩 줬어요. 한 달이면 8만 원이에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큰 돈이었지만 손주들 좋아하는 모습 보면 행복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할머니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수입이 확 줄었거든요. 이제 할머니는 국민연금을 30만 원으로만 살아야 해요. 여기서 월세 20만 원 내고 나면 10만 원만 남아요. 식비, 교통비, 병원비 다 합쳐서 10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손주들한테 용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금액을 줄였어요. 10,000원 주던 걸 5,000원으로, 5,000원 주던 걸 2,000원으로. 손주들이 실망하는 표정이 보였어요. 할머니, 이번엔 이것밖에 안 돼요. 큰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놀러 오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머니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 바빠요. 라고 해요. 할머니가 그럼 내가 갈게 라고 하면 어머니 집이 지저분해서요. 다음에 뵐게요. 라고 해요. 할머니는 알아요. 며느리가 자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요. 용돈 안 주는 할머니는 손주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별로 반갑지 않은 존재가 된 거예요. 명절 때 일은 더 가슴 아팠어요. 작년 추석에 할머니는 손주들 선물을 사가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과일 한 봉지만 들고 갔어요. 1,000원짜리 바나나였어요. 아들 집에 가니까 사돈어른도 와 계시더래요. 사돈어른은 큰 선물 가방을 여러 개 들고 오셨어요. 손주들한테 장난감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5만 원씩 주시더래요. 손주들은 할머니 하면서 사돈 할머니한테만 달라붙었어요. 박 할머니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금방 가버리더래요. 사돈 할머니가 사준 장난감 가지고 놀러요. 박 할머니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용돈 못 주니까 손주들도 나한테 안 오는구나. 밥 먹을 때도 며느리가 사돈어른한테만 신경 쓰더래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박 할머니한테는 어머니도 드세요. 한마디만 했어요. 차이가 느껴지더래요. 식사 후에 박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애들 잘 키워라. 아들이 어머니 벌써요? 라고 물었지만 만류하지는 않았어요. 택시 아껴야 해서 버스 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대요. 그 후로 박 할머니는 아들 집에 잘 안 가요. 며느리한테도 전화 잘 안 해요. 내가 가봤자 환영받지 못하는데 뭐하러 가나. 손주들도 나한테 별 관심 없는데 손주들 생일에도 못 가요. 선물 살 돈이 없으니까요. 지난달에 큰 손주가 생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생일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초대하는 건지 그냥 알려주는 건지 모호한 톤이었어요. 박 할머니는 그래 알겠다. 근데 나는 그날 병원 가야 해서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며느리는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하고 말았어요. 박 할머니는 그날 집에 혼자 있었어요. 손주 생일인데 케이크도 사주지 못하고 선물도 사주지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눈물만 흘렸어요. 돈만 있었으면 10만 원만 있었으면 선물이라도 사줄 텐데 지금 박 할머니는 손주들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요. 명절에 얼굴 보는 게 전부예요. 그나마도 빨리 나와요. 눈치 보기 싫어서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돈 못 주니까 손주들도 나를 할머니라고 생각 안 해. 그냥 1년에 한두 번 보는 낯선 사람이야. 나도 이제 남이야. 세 번째 사례입니다. 형제들끼리 떠넘기는 부모 봉양 이야기예요. 80세정 할머니는 자식이 3남매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할머니는 5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사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살 수 있었어요. 건강도 괜찮았고 집안일도 스스로 하셨고요. 그런데 78살 때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 후로 혼자 생활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장 보는 것도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자식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자식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할까? 큰아들이 말했어요.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못 봐.
그리고 우리 집은 좁아서 모시기 힘들어. 작은 아들도 나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 와이프도 일하고 우리도 힘들어. 딸은 나는 시집간 사람이잖아. 오빠들이 모셔야지. 결국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타협안을 냈어요.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모시자. 큰아들 집에서 한 달, 작은 아들 집에서 한 달, 딸 집에서 한 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시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짐짝이야 돌려가며 맞는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 살 수 없으니까요. 큰아들 집에서 한 달을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티를 냈어요. 어머니, 이거 치워주세요. 어머니, 저기 앉지 마세요. 어머니, 씻으시고 나오세요.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밥도 따로 차려주지 않고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라고 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귀찮아했어요. 할머니,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친구들 오는데 할머니는 작은 방 하나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어요. 밥 먹을 때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한 달이 지나서 작은 아들 집으로 옮겼어요. 여기는 좀 나았어요. 며느리가 큰 집며느리보다는 좀 친절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며느리가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일하면서 어머니까지 돌보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작은 아들한테 말했어요. 당신 형한테 말해요. 어머니를 우리만 모실 수 없어요. 형이 더 책임져야죠. 작은 아들이 형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어머니를 이렇게 돌려가며 모시는 게 맞나요? 형님이 장남이니까 형님이 모셔야죠. 형은 뭐 내가 왜 다 같은 자식인데 왜 나만 이렇게 싸웠어요? 딸 집으로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사이가 불편했어요. 장모님이 집에 계시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밤에 텔레비전 보는 것도 조심스럽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사위가 딸한테 여보 언제까지 장모님이 계실 거야?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다 들었어요. 벽이 얇아서 다 들렸어요. 할머니는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식 셋이나 낳았는데 환영받는 곳이 하나도 없네. 3년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자식들이 또 모였어요. 이번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요양원 비용을 셋이서 나눠내기로 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니까 한 명당 67만 원씩이에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냈어요.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은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지만 마음은 허전했어요. 처음 한 달은 자식들이 다 찾아왔어요. 큰아들이 와서 어머니 여기 괜찮으세요?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괜찮다 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두 번째 달부터 방문 횟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왔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2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3개월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자식들끼리는 여전히 싸워요. 형님이 이번 달 요양원비 아직 안 냈어요. 동생, 내가 어머니 병원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돈 문제로 계속 싸워요.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봐요. 다른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정 할머니는 아무도 안 와요. 명절에도 안 와요. 어머니, 저희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용돈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전화만 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 셋 낳았는데 다 남이야. 돈 부담 때문에 나를 요양원에 버렸어. 이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여기서 혼자 죽을 거야. 네 번째 사례입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77살 김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는 예금이 1억 원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에요. 3년 전쯤에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통장 관리하기 힘드시죠?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니야, 나 아직 정신 멀쩡해. 내가 관리할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도 많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리는 게 안전해요. 저 믿으세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돈 가져가려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려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민 끝에 통장과 도장을 아들한테 줬어요. 그래, 네가 관리해라. 대신 내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줘야 한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할머니가 생활비 100만 원 좀라고 하면 아들이 바로 줬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이번 달 생활비 좀 이라고 하면 아들이 엄마 저번 달에 드렸잖아요. 벌써 다 쓰셨어요. 하면서 캐묻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병원비가 필요해 라고 하면 무슨 병원이요? 영수증 보여주세요. 이렇게 확인하더래요. 할머니는 기분이 나빴어요. 내 돈인데 왜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해? 1년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통장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아들한테 통장 사본을 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보내준 명세서를 보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1억 원이 있었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8천만 원이 어디 갔을까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돈이 왜 이렇게 줄었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투자를 좀 했어요. 엄마 돈 불려드리려고요. 곧 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화가 났어요.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돈을 투자했니? 아들은 엄마,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불안했어요. 내 돈 돌려줘. 통장 돌려달라고. 아들은 엄마, 지금 못 드려요. 돈이 묶여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6개월을 기다렸는데 아들은 돈을 안 돌려줬어요.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렇게만 말했어요. 할머니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들이 할머니 돈을 함부로 쓴 거니까 횡령이에요. 경찰이 조사했더니 아들이 할머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5천만 원을 잃었고 3천만 원은 자기 빚을 갚는 데 썼어요. 범죄예요. 아들은 결국 처벌받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슬펐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아들을 잃은 게 더 슬펐어요. 내 아들이 내 돈을 훔쳐갔어. 나를 이용했어. 이제 우리는 남보다 못해. 지금 할머니는 남은 돈 2천만 원으로 쪽방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과는 연락도 안 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이 있을 때는 날 엄마라고 불렀는데 돈 없어지니까 이제 남이야. 차라리 처음부터 아들 없었으면 이렇게 배신감은 안 느꼈을 텐데. 5번째 사례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임종 때도 안 온 자식들 이야기입니다. 83살 할머니는 작년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3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연락했어요. 아들 둘, 딸 하나 있었거든요. 애들아, 엄마가 암이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자식들은 놀라면서 엄마 큰일이네요. 병원 어디예요? 갈게요. 네, 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자식들이 다 왔어요. 병실에서 울고 의사 이야기도 듣고 치료 방법도 상의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의사가 항암 치료를 하면 6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라고 했어요. 자식들이 회의를 했어요. 복도에서 수근수근 이야기하는 속바은이한테 들렸어요.
큰아들이 3천만 원을 우리가 내야 해. 셋이서 나누면 1,000만 원씩인데 작은 아들이 형님, 어머니 나이가 80세예요. 항암 치료에서 6개월 연장하는 게 의미 있을까요? 딸이 오빠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했지만 목소리가 작았어요. 결국 자식들이 할머니한테 왔어요. 엄마, 의사가 그러는데 어머니 연세에 항암 치료는 너무 힘들대요. 그냥 편안하게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알았어요. 돈이 아까워서 하는 말이라는 걸요. 할머니는 그래. 알겠다. 나도 항암 치료 안 할래.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갈게. 라고 했어요. 속으로는 울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했어요. 자식들은 며칠 동안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큰아들은 엄마,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번 주는 못 올 것 같아요. 작은 아들도 저도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다른 시댁에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병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간병인을 쓸 돈도 없어서 혼자 있었어요. 화장실도 혼자 가고 밥도 혼자 먹고 아프면 혼자 참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가 자식들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니 상태가 위독합니다. 빨리 오세요. 큰아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했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않았어요. 간호사가 다시 전화했어요. 지금 안 오시면 임종 못 보실 수도 있어요. 큰아들이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거든요. 회의 끝나고 갈게요. 작은 아들은 저는 지금 부산인데요. 기차 타고 가면 5시간 걸려요. 딸은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숨을 거두셨어요. 임종 순간에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만 있었어요. 간호사가 손을 잡아줬대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얘들아, 미안하다 였대요. 다음날 아침에 자식들이 왔어요. 할머니는 이미 영안실에 계셨어요. 자식들이 울었어요. 엄마, 우리가 못 와서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늦었죠.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어요. 이틀장으로요. 비용 아끼려고요. 조문객도 별로 없었어요. 할머니가 생전에 가난해서 친구도 별로 없었거든요. 장례 끝나고 자식들이 할머니 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거기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병원에서 쓴 일기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돈 없는 엄마라서 미안하다. 너희한테 짐이 돼서 미안하다. 너희가 안 오는 거 이해해. 너희도 살기 힘든 걸 알아.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만 봤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얼굴 한 번만 더 봤으면.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이해한다.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냥 슬플 뿐이야. 엄마가 돈이 좀 있었다면, 너희한테 부담 안 됐다면 우리 관계가 달라졌을까? 모르겠다. 어쨌든 너희를 사랑한다. 남처럼 멀어졌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자식들은 이 일기를 읽고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가셨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사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충격적이죠. 슬프죠. 화도 나고요.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어 하실 수도 있고 자식들도 힘들었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자, 이제 친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식만 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도 남이 됩니다. 6번째 사례. 골프 모임에서 퇴출된 친구 이야기예요. 68살 이모 씨는 40년 동안 같이 지낸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5명이 한 달에 한 번씩 골프를 쳤어요. 20년 넘게 계속한 모임이에요. 이 씨는 이 모임이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 만나서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모임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골프 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그린피가 10만 원, 카트비 2만 원, 식사비 3만 원, 한 번 가면 15만 원 정도 들어가요. 1년이면 180만 원이에요. 이 씨는 예전에는 이 정도 돈이 부담 안 됐어요. 은퇴할 때 퇴직금도 받았고 예금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3년 전부터 돈이 빠듯해지기 시작했어요. 생활비, 병원비 쓰다 보니 저축이 바닥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부터 이 씨는 골프 회비가 부담스러웠어요.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인데 여기서 15만 원을 골프에 쓰면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 빠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한테 미안해. 나 이번엔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그래. 몸조리 잘해. 라고 했어요. 다음 달에도 미안해. 나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그래. 다음에 보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석 달 연속 빠지니까 친구들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한 친구가 전화했어요. 야, 너 요즘 왜 안 나와? 무슨 일이 있어? 이 씨는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라고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래. 라고 얼버무렸어요. 친구가 바빠. 은퇴해서 뭐가 바빠야. 솔직히 말해. 우리 안 만나기 싫은 거지 좀 서운한 투로 말했어요. 이 씨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어색했어요. 6개월을 빠지니까 친구들이 더 이상 연락을 안 했어요. 모임 공지도 이 씨한테는 안 왔어요.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간 거예요. 아무도 왜 나갔냐고 묻지 않았어요. 이 씨는 외로웠어요. 40년 친구들인데 이렇게 쉽게 끝나 싶었어요. 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야, 너희 요즘도 골프 치니? 친구가 응, 치지. 너도 오고 싶으면 와.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이 씨는 나 요즘 형편이 좀 안 좋아서 골프는 힘들 것 같아. 그냥 커피나 한잔 하자. 라고 제안했어요. 친구가 그래. 글쎄, 나도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라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어요. 이 씨는 깨달았어요. 돈 없으면 친구도 없구나. 골프 칠 돈 없으면 이 모임에 낄 수 없구나. 40년 친구도 결국 돈으로 이어진 관계였구나. 지금 이 씨는 혼자 집에만 있어요. 만날 친구가 없어요. 전화기도 조용해요.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서 그때는 좋았는데 라고 중얼거려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 다 같이 웃고 있는 사진들, 이제는 추억일 뿐이에요. 7번째 사례, 경조사비 때문에 끊긴 우정 이야기예요. 70살 씨는 대학 동창이 있어요. 50년 지기예요. 같은 과를 다녔고 군대도 같이 갔고 결혼도 같은 해에 했어요. 정말 가까운 친구였어요. 작년 여름에 친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친구가 박 씨한테 청첩장을 보냈어요. 야, 우리 아들 결혼한다. 꼭 와야 해. 네가 안 오면 섭섭해. 박 씨는 가고 싶었어요. 친구 아들 결혼식이니까 당연히 가야죠. 문제는 축의금이었어요. 친구 아들 결혼이면 최소한 10만 원은 줘야 하는데 박 씨한테는 그 돈이 없었어요. 박 씨는 국민연금 월 40만 원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월세 20만 원 내고 나면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1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면 그 달은 굶어야 해요. 박 씨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1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결국 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미안한데 나 그날 갑자기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못 갈 것 같다. 거짓말이었어요. 친구는 무슨 병원 어디 아파 물었어요. 박 씨는 아니야.
그냥 검사 좀 해야 해서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친구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몸조리 잘해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좀 서운한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 박 씨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친구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식이 시작됐겠지. 미안하다. 친구야, 나도 가고 싶었어. 근데 돈이 없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후에 친구가 전화했어요. 야, 너 그날 진짜 병원 간 거야. 박 씨는 응, 갔지. 라고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친구가 이상하네. 다른 친구들은 다 왔는데 너만 안 왔어. 네가 안 온 거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라고 했어요. 박 씨는 미안해. 다음에 만나서 축하해 줄게. 라고 했어요. 친구는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만날래. 애들 신혼여행 사진 보여줄게. 라고 했어요. 박 씨는 다음 주는 내가 좀 바빠서 그 다음 주에 보자. 라고 했어요.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니 한 달이 지났어요. 친구가 더 이상 연락을 안 했어요. 박 씨도 먼저 연락하기가 뭐했어요. 축의금도 안 낸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연락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박 씨가 용기를 내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우리 한번 만나자. 친구가, 그래. 언제 했는데 정같지 않았어요. 만남을 잡았는데 친구가 미안. 그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취소했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박 씨는 알아요. 친구가 자기한테 섭섭한 거요. 50년 친구 아들 결혼식에 오지도 않고 축의금도 안 보내고 친구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박 씨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가난을 솔직하게 말하기는 더 창피했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우정을 끝냈어요. 지금 박 씨는 50년 친구를 잃었어요. 그 친구뿐 아니라 그 친구 그룹 전체와 멀어졌어요. 다들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박 씨가 결혼식이 안 왔대. 축의금도 안 보냈대.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박 씨는 이렇게 말해요. 경조사비 10만 원 때문에 50년 우정을 잃었어. 돈 때문에 친구를 잃었어. 가난하면 친구도 유지할 수 없어. 여덟 번째 사례. 커피 한 잔도 부담스러운 만남 이야기예요. 65살 최 씨는 직장 동료였던 친구들이 있어요. 은퇴하기 전까지 30년을 같이 일한 동료들이에요. 은퇴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보통 커피숍에서 만나요. 커피 마시면서 그냥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두세 시간을 보내요. 커피 한 잔에 5천 원이에요. 케이크 하나 시키면 만 원이 넘어가고요. 최 씨는 작년까지는 이 모임이 부담 안 됐어요. 한 달에 만 원 정도니까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형편이 빠듯해지기 시작했어요. 예금이 바닥나고 국민연금만으로 살게 되니까 커피 한 잔도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친구들한테 다음 주에 만나자. 연락이 오면 최 씨는 미안. 나 그날 약속이 있어. 라고 거절했어요. 다음 달에도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라고 핑계를 댔어요. 3번 연속 거절하니까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가 따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너 왜 자꾸 안 나와? 우리가 뭐 잘못했어. 최 씨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바빠서 그래. 라고 했어요. 친구가 바빠. 은퇴했는데. 뭐가 바빠? 솔직히 말해. 우리랑 안 만나고 싶은 거야. 좀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최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커피값이 부담스러워서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결국 아니야. 정말 바빠서 그래. 다음에 꼭 볼게. 라고 했지만 친구는 납득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았어. 시간 되면 연락해. 라고 차갑게 말하고 끊었어요.
그 후로 최 씨는 모임 공지를 못 받았어요.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간 거예요. 최 씨가 나간 걸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쟤 왜 나갔어? 이런 메시지도 없었어요. 최 씨는 외로웠어요.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인데 이렇게 쉽게 끝나 싶었어요. 커피 한 잔 때문에요. 고작 5천 원 때문에 친구를 잃었어요. 어느 날 길에서 그 친구 중 한 명을 우연히 만났어요. 오랜만이다. 반갑게 인사했어요. 친구도, 그래, 오랜만이네 했는데 표정이 어색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물었는데 그냥 그렇지 뭐 나는 바빠서 먼저 갈게 하고 가버렸어요. 최 씨는 서 있었어요. 친구들이 날 외면하는구나. 내가 모임에 안 나가니까 나를 빼버린 거야.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최 씨는 혼자예요. 만날 친구가 없어요. 가끔 옛날 단체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해요. 그때는 좋았는데 다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다 남이야. 최 씨는 이렇게 말해요. 커피 한 잔 5천 원이 안 부담스러운 사람들끼리만 친구할 수 있어. 돈 없으면 친구도 못 만나. 가난하면 친구 자격도 없어. 9번째 사례.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친구 잃은 이야기예요. 72살 안 씨는 50년 지기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닌 소꿉친구예요. 평생을 함께 지냈어요. 결혼식도 서로 주례를 서주고 자식들도 친하게 지내고 정말 가족 같은 친구였어요. 작년 겨울에 한 씨한테 급한 일이 생겼어요. 보일러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했어요. 한 씨는 돈이 없었어요. 자식들한테는 말하기 싫었고 그래서 친구를 찾았어요. 야, 나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석 달 안에 꼭 갚을게. 부탁이야.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친구가 잠깐 침묵하더니 300만 원 갑자기 물었어요. 한 씨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급해. 겨울인데 난방이 안 돼서 얼어 죽겠어. 네가 아니면 부탁할 데가 없어. 라고 했어요. 친구가 한참을 말이 없더니 미안한데 나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300만 원은 좀 큰 돈이잖아. 어렵겠다. 라고 했어요. 한 씨는 실망했어요. 그래, 그럼 100만 원만이라도 했는데 친구가야 미안해. 나도 애들 대학 등록금 내야 하고 집 대출이자도 내야 하고 정말 여유가 없어. 라고 했어요. 한 씨는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했어요. 50년 친구인데 300만 원도 안 빌려주나 며칠 후에 한 씨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어요. 적금을 깨서요. 보일러를 고쳤어요. 그런데 친구한테 서운함이 남았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으니까 부담스러웠겠죠. 다음 달에 친구가야 한번 만나자 라고 연락했어요. 한 씨는 좋아 라고 했는데 만남이 어색했어요. 서로 눈을 잘 못 마주쳤어요. 친구가 그때 미안해서 빌려주고 싶었는데 진짜 형편이 안 돼서 라고 변명했어요. 한 씨는 아니야. 괜찮아. 이해해.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50년 친구면 3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라면 빌려줬을 텐데 친구도 한 씨가 서운해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1시간쯤 있다가 나 먼저 갈게 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후로 둘은 연락을 잘 안 했어요. 서로 불편했거든요. 한 씨는 돈 안 빌려준 친구라고 생각했고 친구는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관계가 변질된 거예요. 1년이 지난 지금 둘은 연락을 거의 안 해요. 명절에 잘 지내지 문자 한번 주고받는 게 전부예요. 50년 우정이 300만 원 때문에 끝났어요.
한 씨는 이렇게 말해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 순간 관계가 변해. 친구가 빌려줘도 불편하고 안 빌려줘도 불편해. 차라리 처음부터 말하지 말 걸 그랬어. 50년 친구를 잃느니 10번째 사례. SNS에서만 보는 친구들 이야기예요. 68살 김 씨는 페이스북을 해요. 친구들이랑 연락하려고 1년 전에 시작했어요. 옛날 친구들을 찾아서 친구 신청했고 많은 친구들이 수락했어요. 5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친구들 소식을 볼 수 있었거든요. 누가 여행 갔다, 누가 손주 생일 파티했다, 이런 사진들을 봤어요. 댓글도 달았어요. 와, 좋겠다. 손주 예쁘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김 씨는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친구들은 다들 여행도 자주 가고 맛집도 자주 가고 손주들한테 선물도 많이 사주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았어요. 사진마다 행복해 보였어요. 반면에 김 씨는요, 집에만 있어요. 여행 갈 돈도 없고 맛집 갈 돈도 없고 손주 만날 면목도 없고 올릴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사진을 올리면 김 씨는 부러워요. 나도 가고 싶은데 하지만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요. 친구들이 고급 식당 사진을 올리면 김 씨는 저녁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봐요. 씁쓸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만나자 라는 글을 올렸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좋아. 어디서 만나? 나도 갈게. 김 씨는 댓글을 못 달았어요. 만나면 밥값도 내야 하고 술값도 내야 하고 2차까지 가면 10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김 씨는 그냥 좋아요만 눌렀어요. 댓글은 안 달았어요. 친구들이 만나서 찍은 사진을 나중에 봤어요. 다들 즐거워 보였어요. 김 씨는 빠진 거죠. 사진에서 자기만 없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김 씨는 점점 SNS 보는 게 괴로워졌어요. 볼 때마다 소외감을 느꼈어요. 나만 빼고 다 만나네. 나만 못 사네. 나만 가난하네. 어느 날 김 씨는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요즘 날씨 좋네요. 다들 건강하세요. 평범한 글이었어요. 좋아요가 서너 개 달렸어요. 예전에는 20개씩 달렸는데요. 친구들이 김 씨한테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김 씨가 아무것도 안 올리니까, 어디도 안 가니까, 친구들도 김 씨를 잊어버린 거예요. 김 씨는 그냥 보기만 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됐어요. 결국 김 씨는 SNS를 탈퇴했어요. 볼수록 우울해지니까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친구들이 잘 사는 걸 보면 내 처지가 더 비참해져. 지금 김 씨는 친구들과 완전히 단절됐어요. SNS로라도 소식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끊었으니까요. 전화도 안 해요. 전화해봤자 만나자는 소리 들을까 봐요. 만나면 돈 드니까요. 김 씨는 이렇게 말해요. SNS에서 친구들 행복한 모습 보면 나만 불행한 것 같아. 나만 소외된 것 같아. 차라리 안 보는 게 마음 편해. 그렇게 친구들과 멀어져 여기까지 10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자식 5가지, 친구 5가지, 이제 배우자와 형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11번째 사례. 노후 자금 없다고 원망하는 배우자 이야기예요. 73살 부부가 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함께 일하고 자식 키우고 어려움도 함께 이겨냈어요. 그런데 노년에 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평생 벌었지만 저축을 못했어요. 자식 교육비에 다 썼고 집 사는데 다 썼고 남은 게 없어요. 이제 국민연금 부부 합쳐서 월 100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아내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돈을 좀
모아뒀어야죠. 다른 집들은 다 몇 억씩 있던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에요? 남편은 내가 평생 일했잖아. 당신이랑 애들 먹여 살렸잖아. 라고 대꾸했어요. 아내가 먹여 살린 게 뭐가 대단해요. 노후 준비를 했어야죠. 이제 늙어서 어떻게 살라고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편도 화가 났어요. 그럼 당신은 뭐 했어? 당신도 돈 못 모았잖아. 이런 식으로 매일 싸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싸우고 저녁에 또 싸우고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노년의 돈 때문에 원수가 됐어요. 아내는 친구들 만나면 남편 욕을 해요. 우리 영감이 돈을 하나도 못 모았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남편은 동창들 만나면 집사람이 매일 잔소리야. 돈 타령만 해. 라고 불평해요. 밤에 잘 때도 따로 자요. 등을 돌리고 자요. 대화도 거의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말이 없어요. 같은 집에 사는 남 같아요. 남편은 가끔 생각해요. 이혼할까? 하지만 이혼해도 나아질 게 없어요. 둘 다 가난한데 따로 살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아요. 불행하게요. 아내도 후회해요.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죠.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지금 이 부부는 같은 집에 살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서로 원망하면서 살아요. 사랑은 사라졌어요. 남은 건 원망뿐이에요. 부부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돈 때문에 끝나네.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같이 늙어도 외로워. 12번째,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요. 재산 상속 문제로 갈라선 형제들 이야기예요. 85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어요. 집 한 채 가격이 3억 원이었어요. 자식이 3 남매예요. 나눠 가지면 한 명당 1억 원씩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이 나는 장남이니까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작은 아들은 무슨 소리야? 다 똑같이 나눠야지 했어요. 다른 오빠들이 나눠가죠. 나는 시집간 사람이니까 했지만 속으로는 받고 싶었어요. 결국 삼남매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싸웠어요. 법정까지 갔어요. 재판하는데 변호사 비용만 각자 2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싸우는데 6천만 원 쓴 거예요. 1년 만에 합의가 됐어요. 똑같이 나누기로요. 하지만 형제 관계는 끝났어요.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연락 끊었어요.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큰아들은 동생들이 나를 무시했어 라고 하고, 작은아들은 형이 욕심이 많아 라고 하고, 다른 오빠들이 나를 차별했어 라고 해요. 각자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 돈이 형제를 갈라놓은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가 재산 때문에 남이 됐어요. 13번째, 경제력 없는 형제는 무시당하는 이야기예요. 한 형제가 있는데 큰형은 의사, 둘째는 사업가, 막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은퇴 후에 큰형은 재산이 10억, 둘째는 5억, 막내는 1억도 안 돼요. 형제 모임을 하면 막내는 항상 무시당해요. 큰형이 우리 이번에 골프 여행 갈까? 제주도로 하면 둘째는 좋지 하는데 막내는 말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말하기 창피하니까 식사할 때도 큰형이 항상 계산해요. 막내한테는 너는 됐어 해요. 배려하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내는 기분이 나빠요. 내가 거지야 나도 낼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부담돼요. 형제 모임에서 막내 의견은 무시당해요. 우리 어머니 기일 음식 뭘로 할까 물으면 큰형이랑 둘째가 결정해요. 막내 의견은 안 물어봐요. 경제력이 없으니까 발언권도 없는 거예요. 막내는 점점 모임에 안 나가게 됐어요. 나가면 기분만 나쁘니까요. 지금은 연락도 잘 안 해요. 명절에만 억지로 만나요. 14번째 마지막 사례.
재혼 후전 배우자 자식과 단절된 이야기예요. 70살 할아버지가 배우자를 잃고 72살에 재혼했어요. 재혼 상대는 65살 여성이에요. 재혼 후에 새 배우자가 할아버지 자식들을 못 만나게 했어요. 당신 자식들 오면 불편해요. 우리끼리 살아요.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미안했지만 새 배우자 눈치가 보였어요. 자식들도 서운했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시더니 우리를 버리시네. 전화해도 할아버지가 조심스러워했어요. 아들아, 나 지금 통화 어려워. 나중에 할게. 이렇게 말하고 끊었어요. 결국 자식들은 아버지와 멀어졌어요.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해요. 할아버지는 외롭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재혼 배우자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배우자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14가지 사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관계 단절의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경제적 부담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자기 생활이 힘들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집값 때문에 대출받아서 허덕여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요. 본인들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모시기가 정말 어려워요. 부모 한 분 모시는데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은 들어가요. 생활비, 병원비, 기타 비용 합치면요. 형제가 셋이면 나눠서 한 명당 17만 원씩이에요. 1년이면 2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2천만 원이고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 돈이면 우리 애학원비를 내거나 대출 이자를 내거나 노후저축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해요. 부모한테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냉정하지만 현실이에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가난한 친구랑 어울리면 부담이에요. 밥값도 내줘야 하고 빌려달라고 할까봐 걱정되고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편해요.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하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섞이면 분위기가 어색해져요. 두 번째요. 하나는 전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피해요. 저 사람이랑 가까이 하면 나도 가난해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가난이 전염병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면 주변에서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볼까 체면 때문에 거리를 두기도 해요. 우리 부모님이 무려 급식소 다닌다는 게 알려지면 창피해. 이런 생각이 들면은 부모를 멀리하게 돼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저 친구랑 어울리면 나도 그 수준으로 보일까봐 걱정돼요. 특히 SNS 시대는 더해요. 내 친구 목록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내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세 번째 이유, 가난한 사람은 우울하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노인들은 대부분 우울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할 일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분위기가 다운돼요. 요즘 어떻게 지내 물으면 그냥 그렇지 뭐 힘들어 이렇게 답해요. 긍정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힘든 이야기, 아픈 이야기, 돈 없는 이야기만 나와요. 들어주는 사람도 피곤해져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돈 달라는 소리를 할까봐 부담스러워요. 오늘 만나면 또 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만남 자체를 피하게 돼요. 네 번째 이유, 사회적 시선과 체면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을 중시해요.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게 알려지면 창피해 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앞에서 부모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아버지 뭐 하세요? 물으면은 은퇴하셨어요. 이렇게만 답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쟤랑 같이 다니면 내 레벨이 떨어지는 것 같아.
하나는 친구는 체면 깎는 존재가 돼요. 냉정하지만 이게 현대 사회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자식도 친구도 배우자도 형제도 다 남이 됩니다. 관계 단절이 노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심각한 우울증이 와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 우울해져요. 우울증 발병률이 80%가 넘어요. 둘째,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짐이야.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셋째, 사회적 죽음을 경험해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아요. 투명 인간처럼 느껴져요. 누구도 자기를 보지 않고 듣지 않아요. 넷째, 극단적 선택까지 가요. 나 없으면 모두가 편할 거야. 자식들도 짐들고 나도 고통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살을 택해요. 노인 자살률이 정말 높아요.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돈 없어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있어요. 드물지만 있어요. 진짜 효자, 진짜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아들은 매주 아버지를 찾아가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돈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용돈도 드리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진심으로 모셔요. 어떤 친구는 돈 없는 친구를 계속 만나요. 야, 우리 우정이 돈 때문에 끊기면 안 되지. 밥값도 자기가 내고 돈 빌려달라고 해도 흔쾌히 빌려주고요. 이런 경우에 공통점이 뭘까요? 평소의 관계의 질이 달랐어요. 젊었을 때부터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를 쌓고 서로 아껴왔어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였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자식들한테 진심으로 사랑 주고 친구들한테 진심으로 대했으면 늙어서도 그 관계가 이어져요. 하지만 젊었을 때 돈으로만 관계를 유지했으면 늙어서 돈이 없을 때 관계도 끝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계를 지키고 싶다면 솔직해야 해요.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내 상황을 정직하게 말하세요. 나 요즘 형편이 안 좋아.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해해줘. 솔직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아질 수 있어요. 둘째, 기대치를 낮추세요. 자식들이 나를 모셔야 해. 친구들이 나를 챙겨야 해. 이런 기대를 버리세요. 기대하면 실망하게 돼요. 기대 없이 지내면 마음이 편해져요. 셋째, 부담을 주지 마세요. 돈 빌려달라는 말, 도와달라는 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부담 주면 사람들이 멀어져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넷째, 받은 만큼만 주고받으세요. 친구가 밥 한 번 샀으면 나도 나중에 한 번 사세요. 못 사면 솔직하게 말하고요.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못 가요. 다섯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챙겨주면 고맙다고 말하세요. 친구가 연락하면 반갑다고 하세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 사람이 남아요. 혼자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해요. 첫째, 고독과 친해지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책 읽기, 산책하기, 텔레비전 보기, 혼자 해도 괜찮아요. 둘째,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활용하세요. 거기 가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아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무료 프로그램도 많고요. 셋째, 자기 자신과 화해하세요. 나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나대로 가치 있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넷째,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을 찾으세요. 작은 행복을 찾으세요.
공원에서 산책하기, 도서관 가기, 햇볕 쬐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돈이 관계를 결정하는 게 슬픈 현실이에요. 이상적으로는 사랑과 신뢰로 관계가 유지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관계도 유지돼요. 이걸 인정해야 해요. 현실을 부정하면 더 힘들어요. 왜 내 자식이 이래? 왜 내 친구가 이래? 원망만 하면 자기만 힘들어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작은 관계라도 소중히 여기세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라도, 명절에만 보는 자식이라도,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나아요. 혼자여도 존엄하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나를 규정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준비하는 자만이 지킬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노후 준비하세요. 돈을 모으세요. 건강을 지키세요. 관계도 자산이에요. 평소에 신뢰를 쌓으세요. 경제적 독립이 우선이에요. 자식도 친구도 믿지 말고 내가 준비해야 해요. 자식이 모셔주겠지. 친구가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나를 지킬 사람은 나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 많이 슬프고 무거웠죠? 하지만 알아야 해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오늘 들은 이야기를 경고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50대, 6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노후 준비 열심히 하세요. 돈 모으세요. 그래야 자식한테도 친구한테도 당당할 수 있어요. 이미 70대, 80대라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사세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존엄을 지키면서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월 100만 원으로 존엄하게 사는 법을 다룰 거예요.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자식도 친구도 남이 됩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준비하세요. 지금부터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